예, 안녕하세요. 저는 양희철이고요.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어렸을 때 그 읽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 논문이 사실 대학원 논문이 기초가 돼서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논문 쓸 때도 그런 아이작 아시모프 책을 읽었던 거에서 생각이 많이 나서 결국 이쪽으로 논문을 썼었고요. 예. 제 얘기는 이 강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무람 독자분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예, 제 입장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관련 내용 아실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분들 중에서 이 강의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경험이나 아니면 관련 지식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듣다 보면 아, 이분은 이쪽의 내공이 되게 깊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쪽은 법 관련 영역이어서 제가 그래도 좀 몇 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계속 그 연구해가는 연구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역 자체가 원래 새로운 문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오는 것이. 그래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그리고 오고 있는 문명이니까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논문 주제도 그랬고 이 책의 그 가장 중심을 관통하는 건 과연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줄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세계는 인간이 만든 그 법 체계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자연이라는 훨씬 더 큰 법 체계가 그 법 체계는 아니고 자연이라는 훨씬 더 큰 어떠한 그 운영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세계 살아가는 그 기준은 법 체계거든요. 그런데 법인격이 없으면 그 체계 내에서는 법적인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100년 후, 1000년 후에 이런 법인격을 가지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논의가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낸 건 앨런 튜링이에요. 그래서 앨런 튜링이 생각했던 게 이제 기계가 과연 사고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정한 직접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튜링 테스트라는 것은 어떤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받은 인공지능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대답을 했는데 그게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태가 되면 사람이 그걸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그건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그 가장 기초된 내용이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그 다른 책에서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논문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책 내용도 보시면 좀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이 어, 과연 그럼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 궁극적인 의문이지만 그것은 제가 살아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곁에는 어떤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로봇이 와 있나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인공지능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챗봇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동안 되게 논란이 많았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챗봇 테이가 인공차별, 아니, 인공지능인데 이 인종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그 학습을 해서 이렇게 했던 문제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루다
스캐터랩의 이 챗봇 문제였었죠. 이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말이 많은 이 그 넷플릭스나 이런 OTT 서비스, 여기서도 이런 추천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할인 마켓인 타겟 같은 경우에 아주 유명한 그 사례가 있는데, 어떤 여고생이 그 쇼핑 검색한 그 품목을 보고 이 여고생이 임신했다라는 걸 확인한 그런 알고리즘의 어떤 분석 결과 내용입니다. 약간 해프닝 같은 건데, 이 내용도 이제 그 책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참 그 뜨고 있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이 오토파일럿이 진짜 그 완전 자율주행 차인지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인공지능 로봇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 자체에 붙어 있는 센서들을 이용해서 그 자율주행 그 보조를 하고 있는데,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다른 차량과 그리고 다른 그 도로 주변의 기기들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를 교류하면서 이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주행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련 그 법제 정비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게 자율주행차 그 상용 촉진이 지원해 가는 법률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관련 내용이 있고 그 하위 법령이 지금 정비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판사 이 부분은 사실 뭐 제가 법조계에 있으니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 국내 대법원의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이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내용을 이제 인공지능에 맡기려는 이런 용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판사의 업무 일부를 보조하는 거죠.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사건이 좀 경미한 사건, 예를 들어 소액 사건이라고 하는데 소액 사건이 이제 뭐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그 크지 않은 그런 기준 이하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단순 반복적인 사건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 인공지능이 이제 판사 대신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좀 관심 있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IT나 아니면 이런 그 디지털 기반 이런 사회로 훨씬 빨리 앞서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곁에 와 있는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애들이 만약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적 분쟁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게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인공지능 로봇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려면 분명 이 인공지능 로봇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걸 누가 책임지는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 로봇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거나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인공지능 로봇을 보편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그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인공지능 로봇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율성을 갖는 인공지능은 세 가지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게 라이언 칼로라는 그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학자가 논의하는 건데요. 이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보시면 체화, 그리고 창발, 사회적 유의성 이렇게 세 가지고요. 체화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지금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학습한 데이터 이외에 그 로봇이 이제 사회에서 실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데이터를 그 습득을 해서 그걸 취득해서 스스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자가학습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실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인간 같은 경우에 그 5가지 오감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오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데 인공지능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창발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은 자율성인데, 라이언 칼로라는 분은 이걸 약간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요. 사회적 유의성도 이것은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과 끊임없이 교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인공지능 로봇은 이런 것을 기초로 다음에 나오는 논의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로봇은 물건인 도구일까요? 아니면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갖는 존재일까요? 그래서 도구와 자유의지 사이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물건은 단지 법적으로 객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인간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고요.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은 그 사이에 어떤 존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자율성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주체와 객체 어디에 위치하는 걸까요? 인공지능 로봇과 책임의 주체, 이 관련 내용은 먼저 인공지능 로봇은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더 추가적인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민사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돈으로 배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형사 책임은 어, 형사처벌이라는 내용으로 항상 들으신 것처럼 뭐 징역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내는 부분이죠. 민사책임 같은 경우에도 또 계약상 책임으로 나뉘고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으로 또 나뉩니다. 그래서 계약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도구인 경우와 주체가 있는데 도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죠. 우리 법 체계상 도구는 어떤 의사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체가 돼야지 의사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계약상 책임에서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인공지능 로봇의 성격일 때 이 계약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가 나뉘게 되고요. 불법행위 책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행위라는 건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위를 한 인공지능 로봇이 도구이냐 아니면 주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은 책임을 지지 않죠. 주체일 때만 책임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형사 책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터미네이터를 형사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터미네이터라는 걸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이 터미네이터가 어느 정도 발달한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성을 가지고 이 터미네이터를 인간으로 볼지 말지가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가부가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을 이런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과 달리 대안적인 형사 책임, 그래서 뭐 제조물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민사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 형사적 어떤 제조물 책임 전혀 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일단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터미네이터를 사용시키는 것은 재프로그램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예 폐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폐기를 할 때 이게 마치 인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된 부품을 만약 교체한다고 하면 그거는 신체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간 같은 주체로 인정됐을 때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상세한 논의는 그 제 논문을 읽어보시면 이 법적 책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리스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추가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책임을 지는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법적 주체와 객체의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이제 책임을 지려면 법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생리적으로 법인격을 갖는 자연인이 고대부터 인정이 됐어요.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적으로는. 그다음 중세 시대 때 수도원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그 수도원장이 사망하더라도 계속 그 재산을 그 보유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세 시대 때
어떤 의제적 존재인 법인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법인이 중세시대 때부터 기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과연 그런 법인격을 갖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쭉 보시면 물건, 법인, 동물, 그리고 제3의 지위를 갖는 인공지능, 요 관련 내용이 있고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민법에서는 98조에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법인은 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동물의 지위와 관련해서 98조의 2로 개정안을 법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사실은 동물보호법에서 먼저 시작된 논의인데,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동물권 내지는 동물복지론과 관련된 논의고요. 사실은 이 논의는 아주 오래된 논의입니다. 뒤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에게는 그럼 이런 존재들과 비슷한 어떤 제3의 그런 지위를, 사람과 비슷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이 될 거란 생각입니다. 법인격이 문제되는 존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초기 폐하,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인간은 노예가 있었죠. 먼저 동물과 관계돼서는 뭐 최근에 EBS에서 강의도 한 피터 싱어 이 분이 동물복지론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주장을 하는 톰 리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동물의 어떤 학대나 아니면 배려에 대한 수준을 넘어서서 동물 자체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도 반대하고, 그리고 동물에게 도덕적, 법적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동물 권리로는 조금 더 급진적인 주장이고, 사실 이 동물 복지론 쪽이 조금 더 많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신동물 복지론이라 그래서 이런 동물 복지론과 동물 권리론을 단기적으로는 이 동물복지론의 상황을 주장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물에게도 이런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런 신동물복지론이 사실은 이 관련 논의에서는 가장 통설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물복지론에서는 이 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데, 이게 뒷부분에서 관련 논의가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 배아라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배아에 대한 논의인데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 초기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면 초기 배아의 법적 지위를 부정했느냐 보면, 개체적 연속성이 없다. 그리고 체외 독립적 인간으로 성장하기가 어렵고, 이 초기 배아가 사람이라는 사회적 승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비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란도 인간 종이고 인간의 잠재성이 있다. 그리고 체외에서 인공자궁이 개발되면 독자적으로 생립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됐는데, 사회적 승인은 조금 시간 지나면 생기지 않겠냐라는 논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초기 배아의 특수성 관련해서는, 인간의 초기 배아는 지금 사법상으로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헌법적 차원에서는 생명권이나 기본권 주체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규범이라는 것, 초기 배아가 어떤 생명권을 가진 기본권 주체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만이 아니고 어떤 합의된 사회적 규범의 제정 취지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간 초기 배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 초기 배아의 그런 법적 지위를 법인격을 가진 인간과 같은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테네시주 대법원에서는 이 수정란을 인간도 물건도 아닌 중간적 존재라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인간 노예, 지금은 사실은 법적으로 인간 노예가 없죠. 그런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일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그런데 원칙적으로 규범적으로 인간 노예를 허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옛날 고대에는 인간 노예들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은 뭐 잘 아시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지만, 이분도 법률론에서 인간 노예를 가장 골치 아픈 동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노예와 관련해서 연구의 대가 중에 한 명인 모시스 아이작 필리라는 분은, 이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뿌리 뽑힌 사람이다, 이런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인간 노예가
로마 시대 때에서는 특유재산이라는 것으로 법인격이 없어서 자기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근데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게 가능한 때도 있었고 아닌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로마 시대 때는 그래서 그러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인정하냐? 로마 시대 때는 사실은 여성이나 아니면 아들도 원칙적으로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못했어요. 가부장이라고 하는 그 가의 한 집안의 가장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웃어른이죠. 그 가부장이 사실은 어떤 재산도 소유하고 그리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부장에게 법률상 소유를 인정하는 그런 재산을 사실상으로 인간 노예가 소유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법률상 그 소유자랑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어떤 법과 현실의 괴리를 이렇게 반영하는데 이런 부분을 혹시 인공지능 로봇의 재산 소유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노예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질이나 이런 건데 사실 이 인질이라는 부분이 우리는 사실 뭐 강도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생각하지만 이게 한 100년 전만 해도 실제로 사람이 자신의 그 몸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한 내용인데 지금은 약간 의미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은 이런 존재들 말씀드린 동물이나 인간 초기배아 그리고 또 그 인간 노예랑 유사한 점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장 인공지능 로봇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인이에요. 왜냐하면 법인도 창조된 그 가상의 존재인 것이고 또 인공물이에요. 그리고 제한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이 사실 2017년에 EU에서 그 인공지능 로봇을 전자인으로 인정할 때 법인에 비슷한 지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그 결의안의 초안이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적 도덕 행위자가 그러면 무엇이냐? 어, 보통 사람은 도덕 행위자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도덕 행위자라는 것이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도덕 행위자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논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덕 행위자로서 인정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법인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의가 진행이 되지만 사실 그 전에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과 유사한 생명체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뭔지 개념적인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 법학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가이아 가설이라는 부분 잘 아시죠? 이 부분은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 논의에서 생명체 기준을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물질 대사를 통해 자기 생산을 하면 생명체다. 그 다음에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생명체다. 그 다음에 유전적인 관점에서 자기신의 유전자를 그 번식을 통해서 자손을 낳으면 이것도 생명체다. 그 다음에 생화학적 관점에서 어떤 생화학적 반응을 하면 대사작용하면 이것도 생명체다. 그 다음에 연력학적 관점에서 연력학 제2법칙 잘 아시죠? 엔트로피 법칙으로 유명한데 생명체는 일반적인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세계에서 끊임없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생명체에서는 질서가 유지되거나 질서가 오히려 늘어난다. 생명체에서만.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는 에르빈 그 슈레딩거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는 음의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명은 환경으로부터 질서를 얻어내면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건 과학자들의 관점인데 이걸 각각 다 반박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거 제 책 내용에도 있고 논문 내용 보시면 아는데 이런 과학자들의 그런 내용 주장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규범적인 판단이 어려워요. 이게 생명체가 과연 인공지능 로봇에 해당하는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규범적인 부분을 사실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범적인 부분을 사실 생각하려면 인공적 도덕 행위자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인정될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 그러면 인간인 자율적 도덕 행위자는 누군가라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가 자율적 도덕 행위자예요. 모럴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개념 정의도 약간 철학적으로 된 부분이고, 그리고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성인도 도덕적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계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그런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가 아닌 걸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도 도덕적 행위자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인 거냐? 이 부분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자율적 도덕 행위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인공적 도덕 행위자로 인정되려면 너무 인간에게 요구되는 수준까지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리디와 샌더스라는 분은 이 인공지능 윤리 쪽을 많이 하시는 학자분들인데, 기능적 차원의 도덕 행위자면 이 사람들은 인공적 도덕 행위자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상호작용성이 있고 자율성과 적응성 이 세 개를 가지면 도덕 행위자로 간주돼야 된다라고 판단하면서 인공지능 로봇도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자율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 변화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자가학습에 의해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능적 차원의 도덕 행위자고 인공적 도덕 행위자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인공지능의 핵심인데, 어떤 게 자율성이냐면 어떤 입력에 대응하는 그 출력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출력을 선택할지 알고리즘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좀 그 비판은 있어요. 인공지능의 어떤 선택은 설계자나 사용자 같은 인간, 그 인공지능의 그 학습한 데이터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아닌 거 아니냐? 인간의 자율성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모사해서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과연 갖고 있느냐? 근데 사실은 인간도 자유의지 있느냐 없느냐, 이 뇌과학에서 최근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사실은 엄청나게 크고 근본적인 논의여서 일단 이 정도로 보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동물 관련해서 이 논의가 있었는데,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어떤 결정론적 자연법칙에 종속돼 있는 기계가, 결정론적 자연법칙에 종속돼 있죠, 기계는. 그래서 행위의 책임 주체인 행위자질을 가질 수 없다, 기계론 세계관에서. 이런 논의가 있고, 그런데 이런 논의 자체가, 이런 주장 자체가 이게 인간 중심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왜 인공지능 로봇은 그게 될 수 없는 거냐? 인간은 되는 거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뇌과학에서도 이런 근본적인 그 반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만든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인간은 제약 없는 자유의지를 갖냐?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떤 반선적 판단 능력을 갖고는 있는데, 이게 유전이나 양육 과정의 어떤 사회화에 따른 행위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간 중심주의를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기계 학습을 하는 것도 뭐 유전이나 아니면 양육 과정의 그런 사회화랑 뭐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 차원에서 이런 자율적 행위성이 인정되면 자율성 정도는 단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니까 이 경우에는 인공적 도덕 행위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과 뭐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유사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로봇에게 우리가 인간과 유사한 어떤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법인과 유사한 지위 아니면 동물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이런 인류 사회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구성원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이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뭐 로마 시대에는 돌덩어리도, 큰 바위덩어리나 뭐 이런 것도 법적 지위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서양 중세 시대 때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 동물을 사형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 인공지능 로봇을 인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면 그러면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당연히 수용성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인류의 공동체와 인공지능 로봇이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유의성을 갖고 이런 자율성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에게 인공적 도덕 행위자 내지는 어떤 법인격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을 인류의 구성원으로 승인하면서 법인격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장기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강의고요. 일단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거리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에 이제 책을 읽기 전에는 터미네이터가 진짜 등장할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터미네이터가 킬러 로봇 문제랑도 연관이 돼 있고요. 최근에 그 국제적 이슈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첫째. 이거는 그리고 또 슈퍼인공지능, 초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다음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누가 책임질까? 이거는 말씀드린 인공지능 수준에 따른 법적 책임 논의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자유의지나 이성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은 후에 질문은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반려동물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그 동물에게 어떤 법적 지위나 법인격 인정하고 권리 인정해야 된다는 건 19세기 말부터 서양에서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헨리 솔트 같은 분은 1893년에 그 동물의 권리라는 책을 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 상당히 오래된 논의고 다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거기에 관심이 많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른 직접 존재와 공존할 수 있을까나 아까 말씀드린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나 극복될 수 있을까? 종차별주의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랑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의 윤리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하나? 사실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인간이 이미 만든, 그리고 인간이 그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국은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그 학습해서 또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갖고 자가학습을 하게 될 텐데, 초기에는 사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준으로 윤리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앞으로 한참 시간이 흐르면 이런 동물이랑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주의가 극복되면서 어떤 새로운 인공지능 로봇의 그런 그 맞는 기준이 만들어질 거고, 물론 거기에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가 그 말하는 로봇공학 3원칙 내지는 나중에 0원칙이라는 인류의 어떤 이익을 위한 부분까지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그것도 수정될 수 있을 거라고도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인공지능 로봇의 윤리나 아니면 알고리즘이 설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최근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인류와 공존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인류사의 구성원으로 승인되려면 이런 공존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인정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일단 그 여기까지가 제 오늘 발표 그 주제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공유는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책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논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 쪽의 해상법에서는 움직이는 배를 생명체로 봤어요. 옛날에 그 18세기, 19세기에 그런 판례가 있고 최근에도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걸 확인했어요. 움직이는 선박은 생명체로 볼 수 있는 약간 권리 주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런 존재에는 권리가 있다. 사실
되게 황당하잖아요. 배에 무슨 권리가 있냐. 그런데 법 제도나 체계상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그렇게 합의하면 돼요. 사실 법이라는 것이 뭐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합의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변하고 거기에 맞춰서 법도 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좀 천천히 변한다. 예, 그거죠. 그러니까 법이 천천히 변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막 바뀌게 되면 사람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무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법이 좀 쉽게 쉽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런 그 실무를 하고 변호사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이 너무 쉽게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권리나 의무도 변하는데 거기에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불측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보수화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영역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 시간이 가면 법은 변하고 또 법이 바뀌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변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법 제도를 선도적으로 가면서 바꾸는 그런 그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와서 엄청 견학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 나라니까 뭐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법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법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어, 기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뭐 누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법 변경,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새로 다가오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의 세계를 함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